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5년 차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으면서 25년의 결혼 생활을 했어요. 외롭고 고단했던 결혼 생활이지만 누구보다 저를 아껴줬던 사람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제 시아버지예요. 시부는 남편이 10살쯤 시모가 시누이를 낳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홀로 자식을 키우신 분이십니다. 그 후로 20여 년의 세월을 재혼도 하지 않으시고 다른 여자분을 만나시지도 않은 채 아이들을 묵묵히 키우셨죠. 거기다가 자신의 사업도 크게 키워내 20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셨어요. 대외적으로는 시부는 까칠하면서도 철두철미한 사업가셨어요. 그렇지만 집에서의 시부는 다정다감하고 따뜻하신 분이셨죠. 어떤 순간에서도 온화하고 다정한 분이셨고 누구보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가 잊혀지지 않네요. 그래, 소연이라고 했지? 알다시피 우리 집에는 장우 엄마가 일찍 가서 없어. 내가 어떻게든 우리 애들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글쎄다. 아비가 보는 아들은 괜찮은 아들이지만, 며느리가 보는 남편의 모습은 어떨지 내가 모르겠구나. 그렇지만 한 가지는 내가 꼭 약속하마. 우리 아들이 속썩이는 일을 해도 나는 항상 네 편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우리 장우 서툴고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한다. 아버님,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장우 씨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바로 아버님이세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들을 키우고 일을 해왔는지 장우 씨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본받고 싶다고도 했고요. 저 역시 아버님께서 홀로 아이를 키우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늘 나는 내가 부족한 아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우가 나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선택을 했을 줄이야. 상상조차 못했구나. 어쨌든 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해주니 내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울 따름이지. 장우 동생도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순간이 오더라도 네가 며느리니까 참아야지 생각하지 말고 힘든 일은 바로바로 말을 해주렴. 이제는 우린 식구야.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으니 부담 갖지 말고 만나자꾸나.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저번에 저희 집에서 예단을 준비해서 보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거절을 하셨다고 하셔서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버님께서 집이며 신혼살림이며 다 준비를 해두셔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결혼식 준비부터 신혼집까지 다 준비를 해주시니 저희는 예단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가, 우리가 앞으로 1년, 2년 볼 사이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잖니. 이렇게 앞뒤재면서 손익 따질 사이도 아닌데 누가 얼마만큼 더하든 덜하든 그런 건 상관없다. 난 우리 아들에게 어릴 적부터 신혼집은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킨 것뿐이야. 이미 신혼집에 필요한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새로운 것들은 필요가 없으니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장호 옆에 네가 있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장호 엄마가 일찍 떠나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게 느껴지더구나. 너희 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산다면 난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한단다.
시부는 결혼 얘기가 나올 때부터 신혼집이며 신혼살림까지 모두 싹 마련을 해두셨어요. 친정에서는 시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단을 넉넉히 보내려고 하셨지만 시부께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죠.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라며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부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만큼 더 진심으로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시부를 찾아가곤 했죠. 가서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나누고 돌아가신 시모와의 연애, 결혼 스토리도 많이 듣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시부와도 편해지게 되었고 친정 부모님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남편이 없어도 아이와 함께 시댁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시부 역시 저와 아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결혼 10년 차에 친정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에도 가장 먼저 병원에 도착해 저를 위로해 주셨던 분도 바로 시부셨어요. 남편은 일이 바빠서 바로 오지 못했지만 시부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오셨죠. 넋을 잃고 정신을 못 차리는 저를 대신해서 장례 준비며 손님 맞이까지 모든 일을 다 도와주셨어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 시부는 저에게 자신이 친정 부모가 되어주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소연아, 10년 전에 너 시집 올 때 생각나니? 그때 사돈네께서 널 어찌나 귀하게 여기며 키우셨는지 내 두 손을 꽉 잡으며 잘 부탁한다 여러 번 부탁을 하셨단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애틋하던지 지금도 생생해. 그 귀한 외동딸 시집 보내기 전까지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니? 매주 나를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는 너를 보면서 불편할 텐데도 노력하는 네가 누굴 닮았을까 했거든. 그런데 무슨 일 없어도 연락 와서 식사 한번 하자고, 차 한번 마시자고, 근교에 드라이브 가자면서 나를 챙겨주시는 사돈네의 모습을 보면서 비는 못 속이는구나 했어. 우리가 안 지는 10년이 되었지만 우린 아주 어릴 적 친구들처럼 매주 그렇게 만났단다. 난 소연이 덕분에 평생 친구를 얻었던 거지.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을 줄이야 전혀 몰랐어요. 저한테 한 번도 아버님 만났다고 말해주신 적 없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항상 부모님께서 아버님 안부를 묻곤 했었어요. 자식들도 모두 다 나와 살고 있으니 혼자서 적적하시겠다면서 저한테도 자주 가서 들여다보고 얘기도 많이 나누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장우 엄마가 그렇게 가고 나서 사실 나도 외로운 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자식들 다 나가 살고 나니까 헛헛한 마음도 있었지. 그 마음을 가장 잘하는 사돈네께서 틈만 나면 찾아와 친구가 되어주셨어. 그 덕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정말 애통하구나. 나에게는 사돈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 절친들이기도 했어. 힘든 너의 마음을 내가 모두 다 알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내가 너에게 친정이 되어줄 테니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전 사고로 이렇게 엄마 아빠가 갑작스럽게 가실 줄이야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 걸 그 생각만 나는 것 같아요. 장례 치르면서 알게 된 게 엄마 아빠가 그동안 주변에도 정말 잘하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장례도 잘 치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항상 저 생각해 주신 아버님께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네요. 한 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남편은 처음에는 챙겨주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무신경해졌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항상 저를 생각해주고 위로해주는 시부의 말을 듣고선 저는 서서히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말 그대로 철이 없었어요. 시아버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잘해주셨지만 두 자식들은 받을 줄만 알았지 시부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죠. 수백억대 자산가임을 알았던 남매는 항상 시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만 했어요. 둘째야, 이번에 들어간 회사는 좀 어떠니? 오래 다니기에는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내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회사는 분위기도 괜찮고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더라. 저번에 전화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전화 받기도 눈치 보일까봐 내가 전화를 못 해봤다. 아,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아직 한 달밖에 안 다녔는데 벌써 분위기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 아직까지는 괜찮아. 근데 나 이렇게 회사에 다녀야 하는 거야? 그냥 아빠가 매장 하나 열어주면 안 되는 거고? 아니, 하루 종일 일해도 받는 돈이 고작 그것뿐이니까. 아빠, 그러지 말고 나 회사 그만둘 테니까 그냥 매장 하나만 차려주면 안 돼? 정희야, 저번에 그래도 네가 그렇게 원하던 카페 해주지 않았니? 근데 그거 운영하기 힘들다고 1년도 못하고 다 접었는데 다른 매장 차려준다고 해서 오래 할 거란 보장도 없잖니? 너도 이제 자리를 잡아야지. 곧 있으면 30대인데 아빠도 이제 나이 먹어서 더 이상 일도 못하고 그런데 정희 너도 자리 얼른 잡고 가정도 꾸려야 하지 않겠어? 아빠는 왜 나만 보면 결혼 타령이야? 그리고 회사는 안 가도 괜찮잖아. 그러면 어때? 아빠가 돈 많은데. 그냥 그거 받고 나 일 안 하면 안 돼? 아니, 아빠는 왜 그거 어디다 쓰려고 다 모아두는 건데? 어차피 나중에 이고지고 갈 것도 아닌데. 아빠 혹시 오빠 결혼했으니까 거기다가 다 넘겨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아빠 진짜 그러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야, 네가 뭘 했다고 그걸 받아간다는 거냐? 아주 그냥 탱자탱자 놀다가 이제 일하고 있으면서 넌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해, 취업도 안 해. 맨날 집에서 탱자탱자 놀다가 집도 나가서 살고 싶다고 해서 나가고 다 아버지한테 해달라고 하고 생활비도 따로 받아서 쓰고 너 뭐 하는 거냐? 하는 거 하나 있으면서라도 말하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왜 아버지 재산 노리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런 오빠는 뭐 한 거나 있어? 말만 그러지. 다 언니한테 맡겨놓고서는 매번 언니나 애들 데리고 아빠 보러 오지. 오빠는 집에 온 적도 별로 없잖아. 웃겨 정말. 오빠나 나나 뭐가 다른데 어디서 큰 소리야? 그리고 나는 고작 생활비지만 오빠는 사업한다며 나보다 훨씬 큰 돈 받았잖아. 그걸로 따지면 오빠는 더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빠? 구닥다리처럼 장남이라고 모두 다 넘겨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아이고, 둘 다 좀 잘 좀 들어. 내가 정말 소연이 보기 창피해서 못 살겠다. 너희 둘 다 언제 철들래? 내가 아무리 정신없이 키웠다지만 오냐오냐 해서 키웠더니 아직도 이 모양이냐? 어찌 돼서 지금까지도 철들지 않은 거냐? 내가 소연이한테 창피해가지고 못 살겠다. 너희 그런 말은 내가 살아있을 때나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가버리고 나면 싸웠던 거 후회되지 않겠어? 몇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던 시부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 열심히 일해 일궈낸 것들이었죠.
그렇게 읽어낸 재산은 점점 더 불어나 몇백억이라는 큰 자산이 되었고, 시부가 사업을 정리하고 나서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재산을 시도 때도 없이 노리는 것이 바로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시도 때도 없이 원했어요. 시부는 엄마 없이 큰 자식들이 안쓰럽고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하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할 때처럼 냉정하게 끊어내지 못하시고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계셨죠. 끝을 모르던 지원도 한계에 임박하게 되면서 시부는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선언을 했고, 그 이후로는 남편과 신우 모두 시부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어요. 집에도 잘 오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죠. 오히려 며느리인 제가 더 시부를 많이 만나는 지경까지 될 정도였어요. 시부가 사업을 정리할 즈음 건강이 매우 약해지셨어요. 저는 시부의 건강에 염려되어 남편에게 먼저 합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하다며 싫어할 줄 알았던 남편은 웬일인지 너무나 좋아하면서 찬성한다고 했어요. 여보, 잠깐 나랑 좀 얘기해. 이번에 아버님 뵈러 다녀오니까 너무 기력이 약해지시고 기운도 없으신 것 같더라고. 안 그래도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 사는 건 어때? 아이들한테 슬쩍 말해보니 다들 괜찮다고 말하더라고.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서 잘 챙겨 드시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챙겨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나도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빠는 괜찮으시대? 아니, 저번에 정이 그것이 아빠 집을 노리고 있더라고. 이제 자기 집 정리하고 아빠네 집으로 들어갈까 싶다고 하면서. 걔 아빠한테 남은 집, 그거 노리는 거 맞는 거 같지? 아휴,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싶더라고. 당신이 그래 준다면야, 나야 너무 좋지. 동생이 들어가는 것보다야 우리가 들어가는 게 명분도 좋고.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님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모시며 살자고 하는 건데. 당신 혹시 집 때문에 그러는 거야? 진짜 못났다, 못났어. 당신 걱정도 안 돼? 아버님 진짜 요즘 건강 안 좋으셔. 뭘 잘 드시지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당신은 어쩜 지금도 집 어떻게 될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 내가 무슨 집만 생각했겠어? 아빠 건강 생각도 당연히 했지. 그렇지만 우리가 합가하면 고생하는 건 당신이니까 내가 조심스럽다는 거지 뭐. 당연히 당신이 아빠 모시고 살아주면 집도 저절로 우리한테 올 테니까 뭐 겸사겸사 좋다 이런 말을 했던 거지. 무슨 그렇게 받아들여? 어쨌든 아빠가 괜찮다고 해도 내가 밀어붙여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은 어떻게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생각 좀 했다? 저는 쇠약해진 시부를 모시기 위해서 합가를 제안했던 것이었지만 남편의 생각은 저와 달랐어요. 시부가 살고 있던 집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집이었고 가정부를 두고 관리를 해야 할 정도로 넓고 큰 집이었죠. 시부의 말로는 이제 남은 재산이라곤 집뿐이라고 하셨으니 남편과 신우는 그 집을 노리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어쨌든 남편도 합가에 대한 생각이 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댁으로 합가를 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신우이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난리가 났어요. 언니 진짜 이제 작정하고 오빠 편 들어주기로 한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빠는 예전부터 아빠한테 지원 빵빵하게 온갖 걸 다 받고 살았는데 그 집까지 홀랑 또 가져가겠다는 거냐고요? 합가가 웬 말이에요?
아니, 전부터 아빠랑 같이 살았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무슨 일로 합가를 해? 언니, 이것까지 욕심내지 말아요, 제발. 아가씨,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거 주제 넘은 거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발 철 좀 드세요. 아버님 건강 안 좋으신 거 아시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운동도 일주일에 한 번 나가시는 것도 힘들다고 하세요. 그건 알고 계시는 거죠? 매일매일 사람들 만나느라 바쁘셨는데 요즘은 방 안에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실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사실들 다 알고 계세요? 아버님 이제 건강 정말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이, 그 연세에 그 정도면 건강한 거지 뭐. 그냥 적적해서 그러신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이제는 좀 집에 계실 때도 됐지. 조금 쉬시면 또 전처럼 활발하게 지내실 거예요. 어쨌든 언니, 집 때문에 들어가는 거면 나 진짜 실망이에요. 언니는 아빠 재산 안 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은근 그런 거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아가씨, 저 아버님 재산에 하나도 관심 없어요. 저한테 재산을 주신다고 한 적도 없고 그거 생각해서 합가하겠다고 한 거 아니고요. 아가씨 벌써 10여 년 전에 저는 부모 다 잃고 고아가 됐어요. 이제 저는 돌아갈 친정도 없고요. 솔직히 저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 내가 못해드린 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한 번만 얼굴을 볼 수 있으면, 한 번만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그 생각뿐이에요. 아가씨도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아버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요. 언니, 나 아빠한테 잘해요. 그래도 딸인 내가 더 잘하겠지. 뭐 며느리가 잘하겠어요? 언니 모르게 나도 아빠한테 잘한다고요. 어쨌든 언니는 그 집에 욕심 없다는 거죠? 그 생각 변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언니 말만 믿고 있을게요. 신우이 역시 저희가 합가를 하게 되면서 시부가 살고 있는 집을 노리는 건 아닐까 전전긍긍했어요. 저는 남매의 그런 속내를 듣고서는 너무나 기가 차고 아버님이 안쓰럽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저처럼 나중에 돼서 후회하진 않을까 마음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아픈 그 순간에도 자식들만 생각하셨어요. 아직 철들지 않는 자식들이 언제면 철이 들까 항상 고민을 하셨죠. 합가를 하고 나서 항상 가정부가 계셔서 관리를 해오던 집안일은 제가 하나씩 다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주문을 해서 먹던 반찬들도 삼시세끼를 요리하게 되었고,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 때문에 바쁘다면서 하루 한 끼를 같이 먹기도 힘들었고, 신우 역시 자신은 바쁘다면서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저와 제 아이들은 시부를 살뜰하게 챙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부 역시 저희에게 고마워하셨어요. 네가 고생이 많구나. 매일 밥 차리는 거 힘들지 않니? 밥은 가사 도우미 오라고 해서 차리면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거라. 그리고 반찬도 많이 할 필요 없어. 그냥 대충 한 끼 때우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내가 너한테 너무 힘든 일을 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나이 들어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 내 마음 같지 않구나. 나중에 사돈네에 만나게 되면 내가 너 고생시킨 거 혼나진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고맙다, 고마워.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동안 안 해드린 것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이 평생 제 곁에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요.
한 번만 더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걸, 손이라도 많이 잡아볼 걸, 밥이라도 많이 챙겨드릴 걸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사실 내 마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인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후회할까봐 하는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고맙다. 자식들 한번 스스로 밥상 차려준 적 없는데 며느리인 네가 제일 날 생각해주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난 평생 내 자식들 안 굶기고 풍족하게 살게 해주면 될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어. 이제야 그런 생각이 들다니 참으로 후회가 되고 내 탓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드는구나. 우리 애들은 언제 정신을 차릴지. 아니에요. 아버님은 최선을 다해 오셨잖아요. 제가 20년간 다 봤잖아요. 자식들 힘들 때마다 아버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지금은 그게 바로 느껴지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자식들도 그 마음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아버님께 보답해드리면서 살게요. 제가 이렇게 아버님께 하는 것도 다 그동안 저에게 해주신 은혜, 보답해드리는 거니 부담 갖지 마세요. 아버님의 기력은 합가 이후로 점점 회복을 하는 듯 했습니다. 예전처럼 운동도 다니시고 지인들도 만나면서 활기를 되찾으시는 듯 했죠.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더 흐르게 되었어요. 중고등학생이었던 아이들도 모두 성인이 되면서 저는 24년차 주부가 되었죠. 이제는 평온한 일들만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발생했어요. 바로 아버님의 말기암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3개월에 시한부를 받게 되셨어요. 가족들은 모두 절망했죠. 거기에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뻔뻔하게도 시부를 간병하고 있는 사이 남편은 상간녀와 미래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전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전 아버님이 충격받으실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전 남편에게 아버님께 들키지 않게 당분간 자중하라고 당부했어요. 나 당신 외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어떻게 집까지 그 여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여자를 만나고 다녀? 당신 아버님 말기암인 거 모르고 있어? 그 사실 알면 아버님이 얼마나 충격받으실지 생각조차 못했어? 당신 그 여자랑 살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내가 이혼해 줄 테니. 근데 지금은 안 돼. 아버님 3개월 남으셨어. 그때까지만이라도 제발 자중해. 당신 어떻게 알았어? 아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알겠어. 그 여자 내가 정리할게. 그냥 사업자 만나다가 잠시 그런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야. 예전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얽혀 있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정리를 못한 것뿐이야.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당신이 짓거리는 말이 뭔지 상관없어. 그동안 내내 밖에서만 지냈던 이유가 이거였니? 당신이란 사람 더 이상 구제해줄 생각조차 없어. 그렇지만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아버님께 끝까지 상처드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 제발 조금이라도 당신이 자식으로서 도리를 하고 싶다면 지금 이 사실 아버님 귀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 알았어? 알겠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그동안 아버지 모시고 사느라 고생 많았어. 근데 아버지 유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말 안 하시는 거지? 내가 좀 알아봤는데 아버지 재산 다 처분한 거 아니더라고. 집뿐만 아니라 아직도 재산에 거의 200억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하신다 그런 말씀 하나도 없으셨어? 나한테는 말 안 하셔서 당신한테는 뭐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당신 끝까지 재산 타령이냐? 정말 질린다 진짜. 아버님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 듣지 않았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재산 타령하고 있다니. 당신 정말 언제쯤 처리될 거야? 나중에 아버님 가시고 나면 그때 돼서 후회할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니는 거야? 외도하더니만 머리도 어떻게 된 거야? 정말 미친다. 당신 때문에 미치겠다고. 남편의 외도가 발각된 그 순간까지도 철이 없었어요. 외도가 발각되고 난 후에 저에게는 미안하다며 빌었지만 재산에 대한 욕심을 놓지 못했죠. 저는 지금 당장 남편과 정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님의 마지막 길을 차분히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얼마 뒤 시부는 3개월이라는 시간조차 다 채우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철없던 시누이는 아버지의 죽음에 자신의 불효를 후회했어요. 제가 간병을 할 때부터 시누는 그동안의 과오를 뉘우치고 매일같이 시부를 만나러 오기도 했죠. 남편 역시 매일 시부를 간병하러 왔어요.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는 신우와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철이 들었겠구나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부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 반갑지 않은 손님이 불쑥 찾아왔어요. 바로 남편이 만나고 있는 상간녀였습니다. 상간녀는 온 가족들이 다 있는 앞에서 뻔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장우 씨, 와이프분 맞으시죠? 안 그래도 몇 번 만나볼까 생각했었는데 상황이 상황이라 못 만났어요. 뭐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만나게 되었네요. 아시겠지만 저 장우 씨랑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저희 만나고 있다는 거 아신다고 들었어요. 아버님이 이제 가셨으니 정리를 빨리 해야 하지 않겠어요? 끝나고 만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소송하면 피차 피곤하니까 오고 가는 돈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죠. 장우 씨한테 말하니까 우물쭈물하길래 내가 이렇게 직접 찾아왔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뻔뻔하게 찾아와? 당장 나가. 지금 상 중인 거 안 보여? 할 말 있으면 상 다 끝나고 말해. 당신이랑 여기서 소란 피울 생각 없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그리고 저 사람이랑 만났던 말던 이제 상관없어. 내가 헤어질 거니까. 데리고 가든지 말든지. 근데 그 값은 꼭 치러야 할 거야. 돈이라고 했지? 돈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니 기다려. 참나, 굉장히 무섭네요.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어차피 손해볼 건 없으니까. 당신이 빨리 그 자리에서 비켜주면 나야 좋지. 지금까지 전업주부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게 있겠어. 애들도 다 컸겠다. 몇 분 지어주면 되잖아요? 얼마 필요한데요? 한 1억이면 되겠어요? 그거면 당신 한 거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겠어요? 유산으로 받는 건 재산 분할에 포함 안 되는 건 아시죠? 아, 그걸 아직 못 봤나? 장우 씨 아버지 임종 전에 유언 영상 남긴 건 알고 있어요? 애틋한 며느리라면서 그건 또 못 봤나 보네. 장우 씨한테 임종 전에 영상 촬영했다고 보낸 거 내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아까 헤어져 준다고 했죠? 서류 정리야 나중에 차차 하고 유언에는 당신 몫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버님이 유언을 남기셨다고?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아버님 재산이 왜 남편한테 다 준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뭔가 착각했나 본데
아버님이 영상 그렇게 남겼을 리가 없어. 거봐, 장우씨. 이러고도 아내가 그럴 리 없다고 한 거야? 재산 노리고 모신 거 맞다니까 그러네. 장우씨 진짜 순진했네. 그런 거 아니라고, 당신 그런 거 원해서 아버지 모시고 산 거 아니라고 하도 감싸서 나도 의아했는데 이거 봐. 역시나 그래서 모시고 산 거라니까. 못 믿겠으면 이거 영상 봐요. 여기 다 남겨져 있으니까. 상간녀는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영상을 틀었어요. 화들짝 놀라며 말리려는 남편을 제지하고서 영상을 보니 분명히 아버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야인 얼굴로 한참을 카메라를 응시하시다가 어렵게 말을 시작하셨죠. 영상을 찍은 날짜, 증인들까지 차분히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유산 상속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모든 재산은 첫째 아들인 장우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둘째 딸 정희에게는 내 집을 유산으로 남기겠으니 그렇게 알거라. 이렇게 유산 정리를 할 테니까 내가 죽거들랑 이 영상으로 나누면 되겠지? 부디 유산으로 다투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단 장우야, 너 나랑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이렇게 유언해 주는 건 네가 약속을 지켰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알고 있니? 너 지금 만나는 애 정리해야 할 거다. 내가 죽을 때까지 만나고 있다면 이 모든 재산 소연이한테 남길 거야. 아마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알게 되겠지. 여기 있는 증인들이 내 유언의 증인들이니 그때 대해서 다른 말 해서는 안 될 거야. 이게 뭐야? 장우씨, 이게 뭐야? 뒷말은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나랑 정리를 해야 재산을 받을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장우씨도 다 알고 있었어? 아니, 나한테는 왜 말을 안 해준 거야? 그리고 이거 꼭 지켜야 하는 거야? 아니지? 아니, 아버님이 당신한테 재산 다 준다고 유언했잖아.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내가 여기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잖아. 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난리를 피운 거야?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발 나가서 다시 얘기하자. 정말? 아까부터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왜 듣질 않아서 이 난리야? 앞뒤 없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몰랐다. 그만하자. 나 당신이랑도 끝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당신 아버지랑 뭐 약속한 거야? 무슨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 200억 받는다며? 200억 받을 수 있다며? 그거 다 받고 나 당신 옆자리 차지하게 해준다며?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지가지하네 정말. 여보세요? 지금 여기 장례식장이고 상중이에요. 어디서 교양업계 찾아와가지고 이따위 무례를 범해? 당장 안 꺼지면 경찰 부릴 테니 당장 꺼져. 내가 말했지? 당신 돈으로 안 끝날 거라고. 상간녀는 시부의 영상 뒷부분은 확인하지 않았는지 장례식장 안에서 들리는 시부의 유언을 보고 무척이나 놀란 모습이었어요. 망연자실에 있던 남편이 상간녀에게 헤어짐을 구하자 상간녀는 남편의 뺨을 때리고선 나가버렸죠. 그런 두 사람을 잡을 힘도 없이 저는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장례가 모두 끝나고 나서 만난 남편은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알고 봤더니 시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돌아가시기 전에 아셨어요. 남편에게 정리를 하라고 타이르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셨었대요. 처음에는 남편에게 저와 당장 헤어지라고 말을 하셨고
모든 재산은 저에게 증여하겠다고 선언하셨지만 남편이 상간녀와 정리를 하겠노라며 기회를 달라고 몇 날 며칠을 울며불며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의 조건은 상간녀를 정리하고 저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는 것이었지만 남편은 그 두 가지를 모두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영상을 받아보고 뒷 내용까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상간녀가 남편에게 전달된 영상을 보고는 온 가족이 있는 앞에서 틀어버렸던 것이었죠. 시부의 유언대로 저는 모든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의 유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남편과 신우는 이미 시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진행한 공증으로 유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유언 당시 계셨던 증인분들 중에서는 공증 절차도 진행하신 변호사셨기 때문에 절차는 깔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어요. 남편과 신우도 결국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마도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던 것이겠죠. 전 상간녀에게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녀는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회사 직원이었던 상간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를 했습니다. 처음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너무나 후회한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용서가 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남편은 재결합을 바라는 듯하지만 아직까지는 남편과의 재결합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아버님이 떠나신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아직까지 아버님 물건을 다 정리하지 못했었는데 아버님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때 당시 일이 생각이 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애틋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저희 부모님과 아버님은 그곳에서 편히 쉬고 계시겠죠?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축복이 따르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었는데 한순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남편이 제 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되었는데요. 20대 초반인 젊은 나이에 만나서 양가 부모님 결혼 허락을 받고 앞만 보며 달려왔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재산이 많지 않은 저희 집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처음엔 반대를 했었지만 남편의 확고한 결정에 시부모님께서도 마지못해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흘러갔고 딸 하나 낳아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의 등살에도 남편과 행복하게 잘 지내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저를 인정해 주실 거라 생각해 서럽고 상처받았던 적들도 정말 많았었지만 전부 참아왔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도 많이 흘렸었는데 매도 맞으면 적응이 된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댁의 모진 말들도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더군요. 한기로 흘러버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터득하게 되었던 거죠. 무조건 시부모님이 하는 말씀에 토달지 않고 네라고만 대답한다면 문제될 건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얼굴만 보면 잡아먹을 듯이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던 시모도 오뚜기 같은 저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30대까지는 시부모님의 말에 굽신거렸었는데 40대가 넘어가면서 저도 어느 정도 머리가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부모님이 예전과는 다르게 작아 보여서 그런 건지 처음에는 무섭게 다가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린아이가 생떼 부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불쌍해지면서 안타깝게 느껴졌고 저 또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시부모님의 말을 받아칠 정도로 성격도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남편과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가면서 행복을 찾기 위해 달려왔었는데 전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무방비 상태에서 남편이 제 손을 놓고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기고 빚도 없이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제 딸도 유학까지 보낼 정도로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배달을 하러 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구두방을 운영했었는데요. 단골 손님이 수리를 맡겼던 구두 손질이 끝나서 손님께 찾으러 오시면 된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당장 신어야 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배달을 부탁했었어요. 보통은 배달 대행을 불렀을 텐데 단골 손님이라는 이유 하나로 남편이 직접 배달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별일 없을 줄 알았었고 동네 근처라 금방 다녀올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다녀오겠다며 웃어주었던 모습이 마지막이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다는 전화에 급하게 병원을 찾았지만 남편은 저와 작별 인사조차 나눌 시간도 주지 않고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지 않는 남편의 손을 잡고 오열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시댁 식구들이 병원으로 달려오더니 어떻게 된 건지 이유도 물어보는 게 아닌 병원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시모의 거침없는 행동에 비명을 지르며 힘겹게 뿌리쳤고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이 모든 게 제 탓이라고 세상 떠난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지켜봤었기 때문에 남편의 고생을 시모도 전부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머리채를 잡는 건 너무하다고 느낀 저는 그동안 화 한 번 안 내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었던 분노가 결국 터져 나왔어요.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다. 쥐뿔도 없는 집안 탓에 지금까지 죽어라 고생만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건데 네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이게 제 탓이라고요? 이 사람이 돈을 악착같이 벌었던 이유가 뭔데요? 빈대처럼 들러붙어서 어떻게든 베껴 먹으려고 항상 잔머리 굴린 어머님이 제일 문제 아니에요? 저희 좀 편하게 먹고 살고 싶어도 어머님이 돈 버는 족족 찾아와서 이 사람을 따로 불러 항상 뜯어갔잖아요. 저랑 결혼해서 이 사람이 고생하는 거라며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시도 때도 없이 돈 뜯어가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난리치고 싶은 거. 그동안 상아 아빠가 참아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모른 척 했던 거라고요. 제가 끼어들면 무조건 집안 싸움 나게 되는 일이니까요. 어머님만 돈 뜯어갔어요? 아버님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서방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가족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냐고요? 나 참, 아주버님이 원해서 한 거잖아요. 안 빌려주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건데 왜 이 사람 탓을 하세요?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봤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어찌됐든 아주버님이 세상 떠났으니 앞으로 형님이 아버님, 어머님 모셔야 하지 않겠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래, 둘째 너
말 한번 잘했다. 당연히 그래야지. 내 아들 데리고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세상 떠난 내 아들을 대신해서 그동안 받아왔던 것만큼은 해줘야 하지 않겠어? 자식이 떠난 아픔이 얼마나 큰데 돈이 문제야? 이 정도로 끝내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누구 때문에 내 아들이 떠났는지 평생 죄책감 느끼면서 살라고? 정말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눈 감은 이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이 하고 싶어요? 결혼 초에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땡전 한 푼 지원해주지 않았었고, 저희 둘이 풀 대출 받아 집 하나 구해서 보란 듯이 잘 살아보겠다고 이악 물고 지금까지 버텨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가족이라는 이유로 돈 뜯어낸 게 누군지 제가 두 눈으로 전부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보고 지금 이 사람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이어받으라고요? 당신들이 이러고도 가족이야? 세상 떠난 이 사람 앞에서 돈 얘기 말곤 할 말이 없는 거냐고. 아픔보다는 돈 줄 사람이 없어진 게 마음이 아픈 거겠지. 더 이상 당신들과 연관 짓고 싶지도 않고 이 사람이 힘들게 땀 흘려 번 돈 단 한 푼도 줄 수 없으니까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당장 나가세요. 본인들 욕심만 채우려는 당신들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거라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더는 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슬픔은 잠시였을 뿐 저에게 돈 말고는 다른 얘기나 위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해왔던 것만큼 제가 두 발로 뛰어서 시부모님이 그동안 받아왔던 것만큼은 달라는 식으로 말을 했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죠. 제가 이성을 잃어 난리를 치자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신 나간 여자처럼 보여서 놀랐는지 자리에서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아예 집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뒤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 소식을 해외에서 유학 중인 제 딸에게도 알리게 되었어요. 중요한 시기였던 제 딸한테 정신적 충격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될까봐 걱정이 됐었지만 장례식은 와야 할 것 같아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남편의 장례식인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서로 조심해야 될 상황에 되려 장례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 말 안 들려요? 장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부의금 하면은 왜 손을 대는 거예요? 이러려고 연관도 없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왜 연관이 없어? 오고 가다가 만났던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돈을 내가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 이것도 내가 일일이 다 전화했으니까 내 얼굴 보고 와준 건데 당연히 부의금함에 있는 내 몫은 챙겨가는 게 맞는 거잖니.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도 엄마한테 마지막까지 효도하고 떠난 거 봐라.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야. 정신적으로 힘든 거 그래도 내 지인들이 위로를 해줬으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부의금도 없었으면 나는 벌써 실신했을 거라고. 당신 은근슬쩍 내 지인 거 챙겨가는데 돈 문제로 얼굴 붉히지 말자고. 당신 지인들 거만 챙기면 되지. 왜 내 걸 눈독 들여? 뭐야? 한두 개 가져간 게 아니네. 얼마 전에 당신이 나한테 돈 빌려갔잖아. 하도 안 갚아서 오늘 좀 가져가겠다는 건데 왜 다시 도로 가져가? 여기서 계산 끝내면 좋잖아. 일단 누가 왔고 얼마를 했는지 내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집에서 줄 테니까 일단 돈부터 챙기라고 몇 번을 얘기해? 너는 몇 명 안 왔니? 제 지인들은 많이 바빠서 생각보다 적게 왔어요.
이걸로 만족해야죠. 볼일 대충 끝났으면 저는 집에 잠깐 들렸다 다시 올게요. 내일도 있잖아요. 그래도 장례식 하는 동안 뽑아 먹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뽑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장례 끝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단 전화 한 통이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야죠. 예, 여기 있는 부의금 중에 너랑 네 아들 보고 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내가 다 가져가도록 하마. 원래 오늘이 용돈 받는 날인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으니 이거라도 챙겨가야 하지 않겠어? 너희 시애비랑 알아서 나눠 가질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내일부터 들어오는 부의금으로 장례식 비용 처리하면 되잖아. 거기에서 내 사람들 건 빼고 너 보고 오는 사람들 걸로 처리한 뒤 남은 건 자비로 알아서 해결하거라.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해주는 시애미가 어디 있니? 돈 때문에 하도 신경을 많이 썼더니 배고픈데 한 숟갈 뜨고 들어가야 되겠다. 당신이 운전할 거지? 육개장엔 소주를 안 먹을 수 없지. 자기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에서 보인 행동은 친아들이 아닌 것처럼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만큼은 조용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시댁 식구들이 보인 행동들을 봤을 때 인간 취급을 해줄 수는 없었어요. 동물보다 못한 취급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 웃고 떠들며 지금의 시간을 즐기면서 돈 얘기만 꺼내는 그 인간들의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 한가득 담은 육개장 그릇을 들어 순식간에 시댁 식구들을 향해 뿌려 버렸습니다. 멀건 육개장에 온몸에 튀어버린 시부모와 동서내외는 경악을 했지만 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소주병을 들어 당장 나가라고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분노한 모습을 보고 급하게 돈만 챙겨서 도망을 치려 하길래 맨발로 정신 나간 여자처럼 그 인간들을 뒤따라 가려 하자 지인분들이 저를 붙잡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본 터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며 가슴을 내리쳤어요. 그래도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돈부터 챙기려 드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일어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로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딸이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내었고 그래도 제 옆에 딸이 있다는 거에 너무 든든했었습니다. 그렇게 딸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장례는 다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남편을 화장터에서 화장을 한 뒤 납골당에 안치시킨 후 힘들었던 시간들을 겨우 끝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 첫날에만 많은 돈을 챙긴 뒤 다음 날부터는 아예 얼굴조차 보이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은 납골당에 안치하는 날에도 아예 오지 않았었어요. 부모라는 사람이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돈만 챙겼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었죠. 그날 이후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고 얼굴 볼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남편과 함께했던 모든 걸 정리한 뒤 시댁 식구들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고 남편과 오랜 시간 함께 일을 했었던 수제 구두 매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다시 해외로 가기 전에 옆에서 같이 일 처리를 도와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줬어요. 배우는 건 한두 끝도 없다고 제 딸은 6년간 전문가 과정을 밟은 IT 업계에서 꽤 인정을 받은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좀 더 넓은 세계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었는지 유학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 한국으로 다시 귀국해서 저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온 딸은 세상 떠난 저희 남편과 똑 닮았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런 딸이 제 옆에 있어주는 것만도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구두방을 정리한 뒤 부동산에 내놨던 집만 처분하면 되면 끝나는 거였는데 어느 날 볼일을 끝낸 뒤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간 순간 시댁 식구가 떡하니 집에 들어앉아 있었어요. 남편 잡아먹고 무슨 염치로 여길 들어오니? 너 생각보다 일 처리를 상당히 빠르게 진행하더라. 구두 매장 벌써 처분했다며? 그 돈 혼자 꿀꺽하게? 그리고 이 집도 우리와 한마디 상의 없이 부동산에 내놨던데 내 아들이 그동안 힘들게 벌어모아 장만한 이 집을 그냥 가져가겠다고?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아유, 간만 배 밖으로 나왔겠어요? 아주버님 세상 떠나고 이제 두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 받아치기까지 하잖아요. 아주버님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세상을 떠났겠어요? 겉으론 착한 척하면서 속으론 어머님한테 욕을 한 바가지 퍼부었을걸요? 그런 가식적인 가면 그만 숨기죠. 주거 침입죄로 신고해야 정신 차릴래? 장례식장에서 덜 혼난 것 같은데 오늘 마저 할까? 내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누구 하나 세상 떠나야 끝날 것 같지? 당신들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 떠난 걸 인정하지 않고 반성조차 없는데 내가 쓰레기 같은 당신들을 용서해 줄 것 같아? 이 집을 장만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었는데 아무런 노력 없이 가져가겠다고? 오늘 잘 됐네. 나도 더 이상 잃을 게 없는데 세상 떠날 각오로 당신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그거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뭐 어쩌게? 그걸로 우리 가족 전체 세상 떠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니? 쓸데없이 힘 빼지 말고 이 집 명의 내 앞으로 돌려놔라. 구두 매장 처분했으면 그걸로 먹고 살면 되잖아. 이 집은 너한테 절대로 넘겨줄 수 없으니까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당장 내놓거라. 엄마, 저는 준비됐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계획한 대로 바로 작업 진행하면 되는 거죠.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으니까 말로 할 때 이 집 저희 엄마한테 줘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물리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형수만 그동안 쌓인 게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건 얼마나 많은 불만들이 쌓였는지 알아요.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요. 저 자루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면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조용히 따라주세요. 놀고들 있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순히 따를 것 같아?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도 두 눈 뜨고 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시모는 더 이상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멱살을 잡아 세차게 앞뒤로 흔들었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저를 넘어뜨렸고 이미 이성을 잃은 시댁 식구들은 저를 향해 사정없이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몰매를 맞던 그때 작은 방 문이 열리면서 제 딸이 걸어 나왔어요. 그와 동시에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신고받아서 왔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길래 시댁 식구들은 모두들 당황해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현관문을 급하게 열었고 경찰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상황 정리가 되자 제가 그 인간들에게 당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시댁 식구들은 가족들끼리 잠깐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은 것뿐이라면서 신체적인 해를 가하지는 않았었다고 경찰들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가족들끼리 서로 의견 충돌이 있다 보면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갈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일로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을 오게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니? 아유, 별일 아니니까 그만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안일이니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원만하게 합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왔으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경찰들을 속이려 해요. 좀 전까지 당신들이 나를 몰매했잖아. 형님, 몰매라뇨.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접촉이었죠.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좋게 풀어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일을 크게 만든 게 누군데 지금 큰 소리예요. 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 설명했죠. 이래서 사람은 혹시 모를 앞날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뱀 같은 열을 자를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게 된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거든요. 또다시 그 더러운 입으로 다시 한번 입 털어 보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모든 일처리가 끝났을 때 돈 욕심 많은 시댁 식구들이 다시 들어올 거라면서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CCTV를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딸의 말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던 건데 생각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시댁 식구들은 결국 본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있는 증거물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시모는 이를 갈면서 저와 딸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쩐지 저 작은 방이 문이 잠겨 있길래 왜 그런가 했었는데 네가 들어가 있던 거였니?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완전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 그래서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그런데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많이 놀랐거든요. 할머니가 우리 집을 밥 먹듯이 드나들었다면서요. 원래는 비밀번호를 바꾸려 했는데 그렇게 되면 밖에서 더 험한 꼴 당하게 될까봐 일부러 그냥 놔뒀었어요. 그래야 한 번에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경찰관님, 이번에 저희 아빠가 교통사고 나신 것도 다시 수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단순 사고인 줄 알았는데 글쎄 방 안에서 대화 나누는 소리를 엿듣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아빠와 연관이 있는 문제였더라고요. 녹음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 엄마도 들어보세요. 돈을 달라고 할 때는 살살 달래서 받아내야지. 무작정 손부터 내미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앞으로 몇십 년간은 충분히 받아먹을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다 망친 거라고.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당신이 무조건 받아내. 당신 실수 때문에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잖아. 그게 왜 나 때문이야? 당신이 따라 붙으라고 한 거잖아. 그놈의 도망만 안 쳤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줄 텐데 계속 보채면서 따라다니니까 배달 가다가 우리를 따돌리려고 속도를 높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잖아. 이 집 이미 며느리 소유가 됐는데 어떻게 받으라는 거야? 왜 못 받아요? 어머님한테도 충분히 권리가 있는 거라고요.
착한 아주버님이 지풀도 없는 형님 먹여 살리겠다고 악착같이 일하다가 이 꼴을 당한 거라고요. 그런데 엄마, 우리 정말 괜찮겠지? 이 사람이랑 나도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돈 좀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형이 자기는 돈으로밖에 안 보이냐면서 나한테 화냈던 게 아직까지 생생히 기억이 난다니까요. 구두 매장이 잘 되니까 도움 좀 받으려 한 건데 너무 매몰차게 거절해서 나도 모르게 화가 나 형한테 막말하고 몸을 밀친 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나중에 문제가 커지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너 입 조심해. 쫄 거 없어. 어차피 장례 치렀고 경찰들도 단순 사고사로 처리했는데 누가 밝힐 건데? 우리는 그냥 뒤쫓아 간 것밖에 없는 거라고.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이대로 조용히 넘어가면 좋긴 하겠는데 나중에 CCTV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겠지. 당신이 화난다고 뒤에서 받아버리라고 막 화내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꼬인 거잖아. 어찌됐든 원인 제공자는 우리들이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도 우리들 뿐이야. 평생 입 닫고 살면 아무 문제 없어. 범인이 왜 걸리는지 알아? 사고가 난 현장에 궁금해서 꼭 나타나거나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이 들어서 타인한테 얘기하다가 걸리게 되는 거야. 우리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고. 이게 지금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이가 구두 배달을 나갔을 때 당신들이 그의 앞길을 막았던 거야? 그래서 따돌리려다가 사고가 난 거고? 시댁 식구들은 남편한테 돈을 뜯기 위해 접근했다가 거절하게 되자 화가 나 뒤쫓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시댁 식구를 따돌리기 위해 속도를 올리다가 결국 사고가 나게 된 거였어요. 녹음된 내용에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고 숨기려 했다는 거에 경찰들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그렇게 그 인간들을 경찰서로 연행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터라 다리에 힘이 풀려 버렸고 자기 가족들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된 남편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그동안 숨기고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법적 처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고가 났던 현장 근처에 CCTV 확인 결과 남편이 따돌리려고 속도를 높였을 때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던 시부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증거물들로 인해 본인들은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해를 가한 행동들과 남편을 세상 떠나게 만든 그 인간들은 징역을 면할 수 없을 거라고 변호사 상담으로 알 수는 있었지만 최대한 형이 길었으면 좋겠어요. 절대 선처는 없을 거고 그 인간들이 평생 감옥에서 썩길 바랄 뿐입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남편이 이제는 마음 편히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평생 저와 딸을 위해 힘들게 살아왔던 남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법적 처벌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아빠와 함께 살았던 동네를 다녀왔는데요. 어렸을 적엔 제가 살던 동네가 정말 크게 느껴졌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어찌나 작던지 이런 곳에서 부모님과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작은 동네였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과거의 기억들을 그리워한다잖아요. 지나가버린 시간 되돌릴 수 없으니
그때의 향수가 느껴지는 장소를 찾아간 것 같아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빠의 모습이 자꾸만 지워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떠나보내야만 할까요? 평생 함께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워 힘이 드네요. 언제나 옆에 있을 땐 몰랐어요. 저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되기보단 잔소리만 늘어놓는 귀찮은 존재로 생각했었죠. 학창 시절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그렇게 자라오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또한 어색해짐을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반대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던 부모님께서는 제가 집으로 오기만을 기다리셨어요. 성인이 되고 일이 바빠 어쩌다 주말에 찾아뵙기라도 하면 상다리가 부서질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후회되는 일들만 떠오르는 걸까요? 좋았던 추억들이나 부모님께 잘했던 날들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엄마를 먼저 떠나보내고 10년 뒤 아빠도 그 뒤를 따라가셨는데 최근까지 저와 주고받았던 문자 내역을 볼 때면 지금이라도 저에게 달려와 주실 것만 같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앞으로 남은 인생 홀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막막하지만 그래도 이 또한 이겨낼 수 있겠죠. 지금까지도 버티며 살아왔었으니까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건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당했던 부당한 대우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 사람들을 고발하기 위해 용기 내 글을 적게 되었네요. 저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이 생기신다면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속 시원하게 미련 없이 사건을 처리해야만 후회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네요. 비록 저희 부모님은 현재 제 옆자리를 지켜줄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의 잘못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제 사연을 통해 나중에 저처럼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써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처음 결혼했을 당시 특이하게도 남편의 가족들은 해외로 뿔뿔이 흩어져 살아왔었어요. 남편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죠. 이유를 물어봤을 때 어렸을 적부터 그런 생활을 했었다며 문제가 된다고 생각진 않았었어요. 하지만 남편 아래로 3명의 신우가 있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 연락 한 통 받은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저희 결혼식에 온 적도 없었습니다. 신우들이 워낙 일이 바쁘고 해외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고 했었지만 시부모님 또한 해외에서 거주하시는데도 결혼식 참석을 해주셨는데 신우들이 안 온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이유가 다 있고 시간을 낼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해외에 계셔야 할 시부모님께서 연락 한 통 없이 저희 집에 들어와 계셨어요. 어머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연락 한 통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이런 것 하나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 예전에 내가 물어봤었잖아. 그래서 메모해 둔 적이 있었지. 그런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냐?
배고파 죽는 줄 알았다. 성호도 우리가 온 거 모르고 있을 거다. 전화해서 빨리 좀 오라고 해라. 무슨 볼일이 있으셔서 잠시 오신 거예요? 보통은 연락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현관 앞에 있는 짐들은 전부 다 뭐예요? 뭐긴 뭐야. 우리가 앞으로 입을 옷들이지. 일단 당장 입을 것만 가지고 들어왔다. 당분간 너희 집에서 신세 좀 져야 할 거야. 시모의 한마디는 저를 충격 속에 빠뜨렸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시모는 말 나온 김에 방 하나 빼달라며 저희 안방을 활짝 열더니 시부모님의 짐을 무작정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부모님은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라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심각한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는데 대충 들어보니 한국으로 와 정착하고 사시려고 준비 중에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당분간 집을 알아보기 전까지 저희 집에 머무르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 공간에 있는 걸 반대했고 안방에 있던 시부모님의 짐을 전부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게 된 이유는 결혼식 날이 문제였었죠. 본인들의 이득만 취하려고 지금까지 자식을 이용만 하셨으면서 이제는 아예 저희 집에 눌러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집 알아보는 동안 호텔에서 생활하는 돈조차 아깝다는 거잖아요. 저는 도와드릴 생각 없으니 당장 나가세요. 밖에 널린 게 집인데 가뜩이나 좁은 집에서 서로 얼굴 붉히며 지낼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왜요? 결혼식에서처럼 한바탕 난리 치시게요? 너는 집안에 장남이나 돼가지고 못하는 말이 없어? 결혼식에서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었다고? 아직까지 그때의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야? 축의금 좀 빼간 게 죽을 죄라도 된다는 거야? 우리 쪽이 훨씬 많이 해준 건 사실이잖아. 우리 쪽이라뇨. 그동안 제가 벌은 돈으로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요. 해외에 계셔서 도와주시기 힘들다며 결혼식 당일 오셨잖아요. 금전적으로 도와준 거라도 있으셨어요? 어렸을 적부터 항상 그랬죠. 동생들은 살들이 챙기면서 정작 저는 밖에서 노동만 하게 했으니까요. 남들 집안은 집안의 장남이 잘 돼야 한다며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한다는데 이 집안은 딸셋만 이뻐하고 저는 찬밥 신세였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인연 끊어버리고 조용히 살고 싶으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남편은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불만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한쪽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던 시부 때문에 남편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만 했었거든요. 시모는 배고픈 동생들을 위해서라도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남편에게 모든 무게를 짊어지게 넘겨버렸었어요. 집안의 가족들은 남편이 벌어오는 수익으로만 생활을 하려 했습니다. 신우들이 성인이 되고 난 이후부턴 순통이 트일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와 반대로 좋은 직장까지 보내기 위해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었어요. 가족이라는 명분 하나로 남편을 철저하게 이용한 거였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며 괴로워하는 남편에게 시모는 사탕발림의 말과 함께 신우들이 자리가 잡히면 모두 보상받을 거라고 오랜 기간 힘들게 집안을 이끌어온 만큼 나중에 남편이 도움이 필요할 때
등 돌리지 않을 거라고 끊임없이 좋은 말들만 해줬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살아오다가 저를 만나게 되었던 거고,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인생은 없었던 남편은 손에 쥐고 있던 돈도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도움을 받기 위해 신우들에게 연락을 했었죠. 하지만 단 한 명도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당연히 해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기 싫어 피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결국 결혼식도 오지 않았고 거기에 더해 시몬은 축의금까지 빼돌리려 했으니 화를 가라앉히기가 힘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의 복잡한 사연 때문에 갑자기 연락 한 통 없이 찾아오신 시부모님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분노하고 있는 남편을 진정시키기 힘들다고 판단하셨는지 시부모는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집을 나가셨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다며 다른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저희가 예민한 상황이기도 했던 게 아빠가 몸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며 더부룩하다고 장기간 불편함을 느끼시다가 병원에 가지 않으시겠다고 고집 부리시는 거 남편이 겨우 설득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위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할 수 있는 치료는 거의 다 받아가면서 수술도 몇 차례 했었는데 항암 치료라는 게 본인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셔서 체력이 뒷받침되어주지 못하다 보니 하루하루 힘들어 하셨습니다. 결국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되었고 병원에서 치료 불가 판정을 받음과 동시에 진통제로 고통만 줄여주며 병원에서 힘겹게 버티고 계셨습니다. 장인어른, 저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하루하루 병원에서 지내시는 게 많이 답답하시죠? 여보, 담당 의사랑 상의해봤어? 아빠 몸 상태 확인하실 때 여쭤봤는데 외출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잠깐 다녀오는 건 괜찮으시대. 너희들 시간도 없고 바쁜데 어딜 가려고. 그냥 여기서 쉬고 있으면 편하고 좋지. 괜한데 돈 쓰지 마로. 바깥바람 안 쐰 지 오래되셨잖아요.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으실 때 풍경 좋은 곳도 구경하시고 맛있는 음식 좀 드시면 기분 전환도 되시고 괜찮으실 거예요. 저희 걱정하지 마시고 장인어른 걱정부터 하세요. 하루빨리 몸이 좋아지셔야 앞으로 더 좋은 곳도 다니시죠. 내일 아침 다시 올 테니까 푹 쉬고 계세요. 당신은 조금 있다가 온다고 했지? 나는 부동산 좀 들리고 들어갈게. 남편은 단 한 번도 어려운 환경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어요. 본인 일인 것 마냥 저를 도와주었고 사소한 거 하나까지 신경을 써주는 그런 모습들이 저에겐 너무 고맙게 다가왔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아빠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먼저 도착했을 시간인데도 연락도 되지 않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저희가 방문했던 부동산을 찾았는데 남편은 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함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어요. 집 앞에 마트를 가도 무조건 연락하거나 문자를 남겼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집 앞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아
발만 구르고 있던 도중 어디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화가 많이 났는지 소리를 지르고 있길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갑자기 나타나선 뭘 도와달라는 거야?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어? 셋이 똘똘 뭉쳐서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뭐라고? 너희들 셋이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고? 인내심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나한테 왜들 그러는 건데? 어머니도 그렇고 너희들도 다짜고짜 우리 집에서 신세 지겠다면 내가 웃으면서 받아줘야 돼? 절대 안 되니까 당장 돌아가. 호텔이라도 잡던지 알아서들 하라고. 언제부터 우리가 가족이었다고 도와줘야 하는 건데? 너희들 혹시 해외에서 사고치고 도망친 거 아니야? 제발 단 하루라도 조용히 좀 살자. 내가 왜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너희들 뒤처리를 해줘야 하냐고. 당장 돌아가. 나는 어머니 아버지와 인연까지 끊었으니까 너희들도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아. 왜 이렇게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건지 너무 한심하다. 오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가 그냥 신세 진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 돈 준다니까. 호텔은 찝찝해서 못 들어가겠단 말이야. 새언니한테 말 좀 잘해줘봐. 몇 달만 신세 지면 된다니까. 제발 부탁이야. 사정은 나중에 얘기해 줄 테니까 신세 좀 지자. 남편이 왜 연락도 안 받고 부동산에도 가지 않았는지 대충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신우들이 저를 거들먹거리며 저희 집에 눌러 앉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길래 남편을 불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난감한 표정을 보이며 한숨을 쉬고 있길래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저에게 신우들을 소개한 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며 해외에서 돌아온 신우들을 보며 인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도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남편의 생각을 더해 저도 같은 의견을 대답해 주었어요. 시기가 안 좋은 만큼 신우들까지 신경 써줄 여유는 없었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 건 힘들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제일 어린 막내 신우가 저를 보며 독서를 퍼부었고 안 좋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시작하자 덩달아 큰 신우가 앞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거라는 어이없는 말을 뱉었습니다. 새언니가 저렇게 나올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 혼자서 우리 셋을 감당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 근데요, 지금 실수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저희가 한국으로 온 순간부터 시집살이는 평탄하지 않을걸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 결혼식장 가서 얼굴 도장 찍고 와야 했었다니까? 그래야 찍소리 못하지. 지금 하신 말들 고스란히 저희 부모님께 얘기해 드릴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동안 너무 편하게 해드린 것 같네. 결혼식장 오셔서 뭐 어쩌시려 했는데요? 제가 그런 거 무서워 벌벌 떨 줄 알고 계신 거예요? 시집살이를 누가 한다는데요? 저는 성격이 아주 고약해서 이 사람도 잡고 살아요. 딱 보니 제대로 말 못하는 것 봐선 어느 정도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생각 잘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도 한 성격 하거든요. 여보, 뭐 하고 있어? 저녁 밥상 차려놨는데 빨리 들어와야 할 거 아니야.
딱 봐도 신우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들 앞에서 강한 척을 한 게 처음이라 손발이 떨렸지만 저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남편도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 그런지 많이 놀란 듯 보였지만 이내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결국 주저앉고 말았죠. 남편은 신우들이 해외에서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뭔가 불안함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때마침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네요. 그 이유는 신우들 때문인 것 같았죠. 하지만 남편이 받지 말라고 하길래 괜히 안 좋은 말 듣고 싶지 않아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부모님과 신우들이 늦은 저녁 저희 집 현관문을 부서져라 쿵쿵거리며 문을 열라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닌 경찰에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도착한 뒤에 현관문을 열었죠. 남편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저는 방 안에 들어가 있으라며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일을 차단했어요. 경찰들 부르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아? 내 자식 집에 들어가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얘 새아가 너 일로 나와봐라. 감히 우리 애들한테 훈계질을 했어? 오늘 끝장 보자고. 당장 나와보래도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무서워서 못 나오겠니? 어머니,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애처럼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어머니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로 간주할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가족이라고 저도 더 이상 봐드리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도 참 답답하시네요. 어머니랑 왜 결혼하신 거예요? 집안의 제일 큰 가장이 아무 말도 못하시고 맨날 질질 끌려 다니시기만 하니 정말 답답하다고요. 저기요 새언니, 왜 아까처럼 한번 해보시지. 방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세요? 그러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잘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시간 이후부터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알려드릴게요. 저희를 너무 가볍게 본 것 같아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을 혼자서 상대하며 저에게 절대 나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동네가 점점 더 시끄러워지자 경찰분들도 더 이상은 안 되겠던지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에 겨우 동네가 조용해질 수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어 거실로 나오자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손에 잡히는 건 전부 집어 던지는 바람에 여기저기 깨지고 긁히고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둘러 이사를 가야겠다며 더 이상은 엮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살다 저런 시댁 집안은 저도 처음 봤었죠. 남편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지 두통약을 먹고 먼저 들어가 누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불쌍해 보여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네요.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돌아오는 건 시댁 식구들의 안 좋은 모습들 뿐이었으니까요. 도움되는 건 하나 없이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려는 시댁 식구들이 참 모질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늦은 시간까지 집안 정리를 끝내고 저도 눈 좀 붙이려는데 전화가 왔는지 핸드폰의 진동 소리에 전화를 받자마자 급하게 남편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결에 깨어난 남편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도착을 하니 아빠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어요. 저희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져 있었고
가쁜 숨을 내쉬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네시더라고요. 알 수 없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고, 아빠는 서준이가 보고 싶다는 말을 끝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빠에겐 말 못할 사연이 하나 있으셨어요. 저도 어렸을 적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에게 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친동생은 아니고 아빠 친구분의 아이였는데 두 분 다 동시에 사고를 당하시면서 세상을 떠나신 뒤로 한동안 저희 집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몇 년간 함께 있었는데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아빠는 다른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상당히 힘들었었기 때문에 서준이를 잠시 보육원에 맡기게 되었어요. 집안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준이를 입양하고 싶다며 소식을 전했고 차라리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어릴 적 서준이는 다른 가정집으로 입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 없었죠. 아빠는 자신이 결정했던 과거의 행동에 매일 후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술만 마시면 서준이를 보육원에 보낸 자신을 한탄하셨죠. 아빠가 저에게 주소가 적힌 쪽지를 주시면서 서준이의 이름을 부르자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주소는 지금은 없어진 보육원의 주소였습니다. 결국 마음의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나신 아빠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신우들과 시부모가 장례식에 발을 들였어요. 남편과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 수군거리더라고요. 새언니, 좋으시겠어요? 솔직히 지금 기분이 날아갈 것만 같죠? 나라도 그러겠네. 어머머, 이 언니 아닌 척하는 거 봐봐.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몰라도 볼일 다 끝나셨으면 돌아가 주세요. 다른 분들 계속 오시고 있는데 피해주지 마시고요. 우리도 위로차 온 건데 너무 매정하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언니, 내가 저기 슬쩍 봤는데 돈이 꽤 짭짤하게 모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한턱 싸야 되겠어요? 장례식 끝나면 우리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상당히 힘든데 몸에 피로도 좀 풀 겸 호텔 안에 VIP들만 가는 고가 마사지 숍이 있던데 티켓 좀 끊어주면 안 될까요? 우리 가족 해주고도 충분히 남을 것 같구만. 그래, 말 잘했다. 내가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든가 했는데 시차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였네. 마사지 받으면 피로도 싹 풀리고 세아가 너는 나한테 점수도 따게 되는 거니 얼마나 좋아? 어차피 조의금 들어온 거 남으면 너희들 생활비에 보탤 거 아니니? 이럴 때 우리도 턱 좀 보자 이거야. 괜히 가족이겠어? 아무리 지지고 못 가도 이거 파봐라. 걱정돼서 장례식까지 왔잖니? 그만들 좀 하세요. 여기까지 와서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당신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시라고요. 그 순간 막내 신우가 술 좀 마셨는지 아빠 장례식장에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장례식장까지 와서 난리를 치며 마사지숍 안 보내준다고 남편이 말리는데도 제 머리에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엄청난 정신적 고통이 왔는지 장례식장에서 비명을 질렀고 신우들의 머리채를 잡아 장례식장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분노한 남편의 표정을 보고 시부모님은 놀랐는지 딸꾹질을 하시면서 조용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이 다시 장례식장으로 되돌아왔고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기겁을 하며 저희 뒤로 숨어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벌벌 떨고 있길래 누군가 계단에서 걸어 내려오는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고 가까이 다가오더니 저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넨 뒤 아빠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가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처음 본 남자의 모습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몸을 돌려 저에게 오더니 엎드려 있는 시댁 식구들을 한번 훑은 뒤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네요. 안녕하세요, 누나. 오래간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 서준이에요. 몰라보겠죠? 얼마 전에 한국에 볼 일이 있어 들어왔거든요. 결혼했다는 소식은 아저씨를 통해서 들었었어요. 한국에 내려오자마자 수소문 끝에 아저씨가 계신 위치를 알아냈거든요. 몇십 년 만에 뵌 건데 병원에서 뵙게 된 게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얼굴 뵈니 반갑더라고요. 네가 서준이라고? 정말 몰라보겠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왔으면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하지. 제가 한국 땅을 밟은 건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잠시 들린 거예요. 조만간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워낙 삶이 바빠서 시간 빼는 것도 쉽지 않았네요. 그나저나 아저씨 드리려고 선물까지 준비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건 누나 드릴게요. 제 비서가 나머진 알아서 처리해 줄 거예요. 나중에 여기 적힌 주소로 한번 가보세요. 이 주소 아빠한테도 받았었는데? 여긴 보육원이 있던 자리잖아. 여긴 갑자기 왜? 예전에 없어진 곳인데? 그곳에 저택 하나 지었거든요. 저는 그날 일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없어졌다고 하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도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리실까봐 그곳에서 지내시라고 저택 한 채 지었어요. 서준아, 그때 너도 그렇고 나도 많이 어렸었잖아. 그래서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나이였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 서준이 너 보육원에 맡긴 건 너희 아빠를 대신해 목숨 걸고 지켜주겠다 했는데 이러다 서준이 너까지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 입에 풀칠이라도 하면 다행이라고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야. 그리고 입양 결정이 되었을 때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걸 알고 보내신 거였어. 다 너를 위해 내린 선택이었는데 그날 이후 아빠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셨어. 본인이 능력이 안 돼서 지켜주지 못했다고 괴로워하셨지. 그리고 우리 가족은 전부 굶어 죽기 일보 직전까지 어려움을 겪었었고 가난의 벽을 넘지 못하고 매일 노동만 하시다가 아빠는 세상을 떠나신 거야.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서준이 너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사람 찾는데도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하던데 보육원에 만들어놨던 집은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안 좋았던 기억들 이젠 털어버리고 외국에 가서 잘 살길 바래.
오늘 여기까지 와준 것만도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이 사람은 내 남편이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잘 지내고 있으니까 서준이 너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며. 볼 일은 다 끝난 거야? 워낙 바쁜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 되면 연락하자. 한참 찾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전부 만나게 되었네요. 저기 상 밑에서 떨고 있는 저분들한테 볼 일이 좀 있어서요. 동생 서준이가 손으로 가리킨 곳은 접객실 상 밑이었고 시댁 식구들은 덜덜 떨며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준이는 옆에 있던 한 남자에게 귓속말을 하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많은 사람들이 시댁 식구들을 전부 잡아갔습니다. 시부모와 신우들은 살려달라며 눈물을 쏟아내길래 저희도 당황스러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서준이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던 시댁 식구들이 함께 모여 외식을 했는지 모두 한 차에 타고 있었는데 막내 신우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서준이를 키워주신 양부모님이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제어를 하지 못한 막내 신우가 그대로 돌진하고 말았습니다. 횡단보도 반대편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서준이는 그 자리에서 두 분을 떠나보내야만 했고 사고를 낸 시댁 식구들을 찾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시댁 식구들은 만취 상태로 사고를 유발한 뒤 현장을 벗어나 도피했기 때문에 죄질은 상당히 무겁게 판결이 내려질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된 저와 남편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조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생 서준이는 경찰분들의 도움을 받아 시댁 식구들을 해외로 이송시킬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예비 수감실에 갇혀있는 시댁 식구들과 마지막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들, 우리 좀 살려줘라. 어떻게 해서라도 빼내달란 말이다. 세아가, 네가 저 사람과 알고 있는 사이 같은데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하면 안 되겠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잖아. 우리가 알고 그랬겠어? 해외로 가면 우린 끝장이라고. 본인들이 한 잘못을 왜 저한테 도움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네요. 엄마는 참 한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한평생 저를 이용해 먹으며 해외에서 잘 나가는 동생들 도움받으며 잘 살아오시다가 정작 일이 터지니까 또 저에게 도움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는 더 이상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잘못이 없다뇨. 저 사람의 부모가 한날 한시에 한순간 어리석은 행동으로 세상을 떠났다고요. 그 누구보다 제일 힘든 사람은 저 사람이에요.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막내가 음주운전하고 있으면 부모가 말려야지 거길 같이 타요? 그리고 한국까지 도망쳐 와놓고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면 누가 봐주겠어요? 다시 돌아가셔서 내려질 처벌 달게 받으시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세요. 두 번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마지막 말을 전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도 동생 서준이와 간단하게 대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받긴 했지만
누가 먼저 연락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떨어져 지낸 세월이 길었고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연락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어렸을 적 함께 있던 동생이고 부모를 잃게 된 충격으로 많이 힘들 것 같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난 뒤에 연락을 해볼까 합니다. 어찌됐든 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해외에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까지 소식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땅을 치며 과거에 했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겠죠. 두 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저와 남편의 가정이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존재를 알게 된 동생 서준이와의 관계인데요. 연락이 오지 않으면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겠죠. 그쪽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어 왔을 테니 제가 도움을 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서준이가 조의금으로 1억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된다면 돌려주고 싶어요. 이렇게 큰 돈을 받게 된다면 혹시 모를 앞날에 서준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